세계 자동차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천지개벽 수준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자라며 어릴 때부터 자동차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살았고, 결국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에서 기자로 일하며 세계 각국을 누비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사건이 최근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특히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 보이는 믿기 힘든 성장 속도와 잠재력에 온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 현장을 직접 취재하면서 저는 자동차에 대한 저의 모든 통념이 여지없이 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 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취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설마 한국이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갈 줄은 하는 생각으로 출국했죠.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와 함께 같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순간 공항 주차장에 줄지어 늘어선 아이오닉 시리즈와 EV6, 그리고 심지어 럭셔리 라인업인 제네시스의 전기차까지 목격했는데 무척 낯선 광경이라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요 미디어에서도 자신들의 대형 신문지면 한가운데에 한국 전기차 소식을 대서특 필할 만큼 한국의 기세가 무섭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전기차에 관한 논의와 투자가 한창입니다만 속도 자체는 한국이 훨씬 앞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건 그 컨퍼런스 현장에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각국의 자동차 관계자들이 몰려와서 대형홀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 뜻밖에도 한국 전기차에 대한 인정과 견제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중국과 일본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 인사 중 한 명, 자칭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소개하던 류밍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성장은 한때 흥하고 사라질 모래성 같은 것이라고 큰 소리치던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반면 저는 여러 배터리 전문가, 해외 투자가들의 견해를 듣다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죠. 한국이 잠시 반짝할 뿐이라던 중국 쪽 목소리와 달리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의 투자사들은 앞으로 아시아 전기차 시장의 최종 승자는 한국이라는 전망을 계속 강조하더군요. 당시 류밍은 저에게도 험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독일 기자면 모를 줄 아나 본데 한국은 배터리만 조금 알 뿐이지 전반적인 전기차 생산 시스템은 중국이 훨씬 뛰어나오. 그냥 값싼 전기차 빨리 만들면 시장을 우리가 다 먹어버립니다. 저는 그러한 중국식 저가 공세가 과연 어느 정도 시장에서 통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해 고급 전기차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었고, 각 나라에서 저가 전기차가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 디자인을 모두 갖춘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의 디자인과 품질은 이미 한국 국내외에서 상당히 매니아층을 끌어들였고, 실내 UI나 첨단 IT 연동 면에서는 후발주자 같아도 역으로 독창적인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컨퍼런스 무대 위로 초대된 한국 대표 엔지니어는 차근차근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시대를 위해 고도화된 IT 인프라와 충전 인프라를 이미 속도감 있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 수소차 및 전고체 배터리 기술까지 고려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추진 중이고, 미국 현지 법인과 동남아 현지 공장 증설에도 적극적입니다. 미국인 청중들은 특별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직접 목격해왔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컨퍼런스장 바깥에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 측 대표들이었습니다. 류밍은 여전히 시장이 커지면 중국이 압도할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내비쳤지만 그의 주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바에 앉아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류밍이 일본 도요타 관계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류밍은 목소리가 워낙 크고 걸걸해서 멀리서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렸죠. 한국이 저가품으로 중국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어불성설이요. 그리고 도요타가 굳이 전기차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이브리드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지배하지 않았소. 그러자 일본 쪽 인사가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다. 지금 동남아에서도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우리 텃밭까지 다 뒤흔들고 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취재차 다가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신하던 하이브리드 기술. 하지만 전 세계가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일본은 하이브리드 판매로 쌓은 성공 경험을 놓지 못해 전기차 전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늘리고 전기차 구매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한국은 그 공백을 파고들어 IRA 대응까지 시도하며 전기차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와 일부 소규모 전기차 프로젝트만 고수하고 있으니 시장 자체가 점점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더 큰 문제는 동남아였습니다. 그들은 동남아를 일본의 영원한 텃밭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한국 전기차가 이미 5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기차 부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라는 소식에 심각하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동남아 시장에서조차 중국이 아닌 한국이 전기차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저가로 내놓은 전기차들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해 아이오닉이나 EV6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중국 차를 싸게 사느니 차라리 조금 더 돈을 보태도 한국 차를 산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의 전기차가 호평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일본이 독식하고 있던 동남아까지도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직접 인도네시아로 날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료를 인터뷰할 기회가 생겨서였죠. 배터리와 니켈 등 전기차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는 한국 기업과 전기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추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계획을 잡았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취재차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한 담당자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도 물론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기술 이전이나 품질 관리 측면에서 한국 측이 훨씬 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시내 도로를 보니 예전보다 SUV나 세단보다도 전기차가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이 이색적이었습니다. 그중 아이오닉 시리즈가 상당히 많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산 전기차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만난 젊은 인도네시아 여성 몇 명에게 물어보면 전기차를 산다면 아이오닉이 훨씬 더 세련됐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서 주변의 시선이 좋다며 한국 전기차를 선택하는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제가 놀라워하자 그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자동차도 그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서 웃었습니다. 그제야 한국의 문화 경쟁력이 자동차 산업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번에는 류밍이 인도네시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한국 전기차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잠시 흔들어 놓고 결국은 우리가 다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조금만 더 보조금과 저가 마케팅을 펼치면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중국 차를 선택하게 된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그는 현지 관공서 인근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정부 직원들 앞에서도 무리하게 그런 주장을 펼쳤다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저 싸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고 디자인이나 품질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모두 만족스럽지 않으면 시장에서 버텨낼 수 없습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류밍은 낯이 벌게져서 목소리를 낮췄지만
굳이 한국을 인정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그 후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긴 저는 다른 투자사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일본 자동차 업체 주식을 대거 공매도 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담담하게 공개했습니다. 전통의 강자 일본이라고 해도 전기차 전환에 실패하면 시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한국은 이미 전기차 라인업을 풍부하게 갖추고 미국과 동남아 등 중요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 시대에 지켜왔던 패권에 안주하다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도 저가 전략으로 승부를 보려 하지만 품질이 받쳐주지 않고 내부 사정도 불안정해서 안정적으로 시장 장악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영국 펀드 매니저를 비롯해 여러 명이 동일한 견해를 내놓았고 저 역시 혼란스러우면서도 이 흐름이 꽤 일리 있어 보였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보니 미국의 자동차 딜러 업체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시가총액과 브랜드 파워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한국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일본 차는 이미 가솔린 시장에선 탁월했지만 전기차 전환 속도가 턱없이 늦어지고 디자인도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떤 딜러는 아이오닉 디자인이 테슬라보다 세련되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독일 사람인 저로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독일도 프리미엄 이미지와 기술력으로 우위를 지켜왔는데 한국이 새로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전과 비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더욱 인상 깊었던 건 최근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를 시승할 기회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실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감탄을 금할 수 없었죠. 가죽 시트의 고급감부터 계기판 UI, 스마트폰과의 연동 시스템까지 모두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식 UI가 주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조작감이 돋보였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충분히 겨룰 수준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네시스 관계자에게 한국에선 이미 전국 충전 인프라가 매우 체계적으로 확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말은 실제 한국을 방문해 본 제 지인들의 증언과도 일치했습니다. 한국 지인들은 주차장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여럿이 동시에 충전을 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쯤 되면 중국인 류밍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법도 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컨퍼런스에서 마주친 류밍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한국 관련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공장 생산 노하우도 중국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제 무대에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투자사 임원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GM, 포드 등의 기업까지 한국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의 신뢰도는 높다. 한국이야말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톱클래스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을 듣던 류밍은 할 말을 잃은 듯 얼버무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중국은 여전히 대량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다라고 목청을 높였지만 이미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였죠. 한편 일본은 전기차 생산이 한참 뒤늦게 시작되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시간을 놓쳤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도요타가 뒤늦게 100조 원대 규모의 투자 발표를 했지만 전문가는 아직 일본 내부에서조차 전기차 전환에 대한 반발이 크고 하이브리드를 버리지 못하는 세력이 많아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동남아 시장만큼은 절대 지켜내야 한다고 대규모 공장 증설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현대차가 점유율을 높여버린 상황이니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동남아 자동차 딜러들은 현지 소비자들도 한국 전기차 품질을 한번 맛보면 일본 차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까지 하더군요. 더욱이 베트남에서는 현대차가 3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일본 브랜드들을 제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익숙하고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습니다. 전기차 시장도 걸음마 단계지만 이미 현대차가 뛰어들어 초기 점유율을 확실히 잡는다면 향후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일본 차들이 동남아 소비자들에게도 예전처럼 절대적 위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이 시장을 호시탐탐 노렸지만 결국 품질과 내구성에 대한 의구심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한국이 치고 올라가는 중이니 말입니다. 제 취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단지 전기차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제조 기술과 첨단 소재 개발 능력, 그리고 국가적 정책 지원 속도가 모두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높은 IT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고 행정과 민간 기업이 빠른 속도로 협력해 스마트 시티형 교통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가 단지 미래의 차가 아니라 이미 현재의 주류가 되고 있고 그 흐름을 온 국민이 강력히 지지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은 편인데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호응도가 훨씬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중국인 류밍과 일본의 여러 전통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무지 한국 전기차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깎아내리려 애썼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을 믿고 투자하는 움직임이 우세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이 10%를 넘는 것은 당연해 보였고 동남아, 중동, 남미 할 것 없이 어디든지 한국 차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당장 독일 역시 한국 전기차가 속속 들어오며 빠르게 인지도를 얻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미디어 시승기에서도 아이오닉5와 EV6가 대형 배터리뿐 아니라 편의성, 안전사양, OTA 업데이트 등에서 뛰어나다며 호평을 받고 있었죠. 어떤 전문가는 한국형 전기차는 테슬라를 넘어서 2세대 전기차 시대를 열려하고 있다고까지 극찬했습니다. 콘퍼런스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류밍은 끝까지 한국이 잘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꼬리를 내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스스로를 전기차 시장의 큰 손이라고 강조하던 그는 외신 기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을 제압할 것이며 미국도 머지않아 중국과 손잡으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나 언론인들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채 오로지 저가만 강조하는 전기차는 이미 옛날 전략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선택할 때 단순 가격보다 브랜드 가치, 지속 가능성, 어부터 지까지의 토털 서비스 지원을 더욱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그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갖춰가는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다. 라는 반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류밍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여전히 결국은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현장감 있게 지켜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얼마나 대담하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예전부터 코리어, 스피드, 패션이라는 단어를 흔히 들어왔지만 이렇게 실감나게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 일본이 독보적이었고 전기차 하면 테슬라와 중국의 거대 자본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IT 인프라와 기술 노하우,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경험을 모아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스케일업하고 있었고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경쟁자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IRA 정책과 맞물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현대차가 동남아 여러 곳에 전기차 생산 거점을 마련해 세계 시장에 공세를 퍼붓는 그림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야말로 전 세계 생산 기지라고 자부하던 중국 쪽 인사들이나 자동차 시장은 우리가 석권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일본 기업들이 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 한국을 잠시 거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풍겨오는 깔끔한 공항시설, 바로 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수많은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심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거리엔 최신식 전기차들이 질주하고 있었고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기차 서비스까지 보급이 꽤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간판에선 최신 드라마나 K-팝 아티스트 광고와 함께 전기차 광고가 자주 보였고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충전소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고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 한국을 잠시 거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풍겨오는 깔끔한 공항시설, 바로 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수많은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심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거리엔 최신식 전기차들이 질주하고 있었고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기차 서비스까지 보급이 꽤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간판에선 최신 드라마나 K-팝 아티스트 광고와 함께 전기차 광고가 자주 보였고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충전소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자동차 산업의 종주국이라면 한국은 전기차 시대에 맞춘 미래 도시를 가장 빠르게 구현하고 있는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몸소 실감했던 순간입니다. 특히 제가 묵었던 숙소 근처에선 밤마다 전기차 충전 공간이 가득 차 있곤 했는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충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의 일상 풍경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기차 불편하지 않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일치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편해졌다. 충전소가 워낙 많고 여가 시간에 잠시 충전하면 되니 큰 어려움이 없다. 게다가 내 차 안에서 최신 IT 기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 여행이나 일상의 이동이 재미있어졌다. 저로선 참 놀라운 부분이었죠. 이쯤 되면 전기차 산업이 완전한 대중화 단계를 밟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국 준비를 할 무렵 제가 잠시 스쳐 지나간 서울의 한 거리에서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류밍이었습니다. 그는 모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종이 서류를 들고 서류 가방을 싸들고 있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점점 우리가 밀리고 있어. 이대로라면 동남아에서도 답이 없어. 뭐라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는 초조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절박하게 무언가 변명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류밍은 말없이 저를 흘끗 쳐다보았는데 눈에는 분명 당혹감과 수치심이 엿보였습니다. 처음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났을 때와 달리 더 이상 큰 소리치기는커녕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어쩐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표정이더군요. 저는 독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지난 수개월간 세계 각지를 돌며 포착한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요타나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시대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뒤늦게 받아들이다가 고전하는 모습, 중국이 저가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품질 문제와 내부 혼란, 그리고 점차 고급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발목 잡혀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IT 인프라와 기술 경쟁력, 과감한 투자와 민첩성을 발휘해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며 여러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는 한국의 풍경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흐름은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 엘렌은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보여준 민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국민들의 높은 자부심과 기술력, 디자인 센스와 혁신 정신 모두가 어우러져 전기차라는 미래 동력에서 확실하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시기 어린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자리를 잡았고 오히려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자동차 역사를 두 눈으로 지켜보고 기록하게 될 생각이니 이 나라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솔직히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을 얕봐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절감하며 이제 저는 독일로 돌아가 이 모든 걸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가 아주 흥미진진해질 듯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에바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